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한석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2025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발전센터 및 한국회계학회 공동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약간 또 비도 오고 좀 오시는데 불편하셨겠습니다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위한 2025 기업 지배구조의 미래, 국내외 환경 변화와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라는 대주제로 세미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경영 환경 속에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 환경과 규제 변화에 대응해서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기업 지배구조의 발전을 이끌고 지속 가능한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저희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 지배기구 센터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2014년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설립된 이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기구 인사이트, 기업 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리소스 가이드북 및 글로벌 여러 자료의 국문 번역본 등을 좀 발간을 하고 있고요. 오늘 세미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 연구 활동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대면 세미나 2회, 웨비나 1회를 통해서도 계속 여러 이사회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좀 지원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후 2시부터 해서 4시 40분까지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세미나는 저희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발전센터와 한국회계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특히 작년이죠. 2024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의 공로상을 수상하신 손혁 한국회계학회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위원장 겸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손혁 교수님께서 별도의 또 세션을 마련해서 강연을 해 주실 예정이라 보다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세미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션 이후에 한 20여 분간 휴식 겸 네트워킹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다과 드시면서 의미 있는 네트워킹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갑순 한국회계학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회계학회 회장 김갑순 교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25년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회계학회 공동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위한 2025 기업 지배구조의 미래입니다. 총 5개의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와 감사 기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무적 해답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조동철 원장님께서 한국경제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최근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 원장님의 미래에 대한 분석은 회계와 지배구조를 다루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처럼 거시적 구조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부 회계 관리 제도와 기업 지배 구조의 중요성은 더 이상 상장 기업에만 국한된 이슈가 아닙니다. 금융기관은 물론 최근에는 비영리법인과 공공부문까지도 내부 통제의 신뢰성과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회계학회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작년에 내부 통제 및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내부 통제 및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는 향후 학계와 실무계를 잇는 구심점으로서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문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금융기관의 불안전 판매는 물론 금융기관과 상장기업 또 비영리법인의 횡령사건으로 인해 경영진의 책임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당국은 내부 통제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책무 구조도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딜로이트 그룹에서 발표해 주시는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재무 연관성 및 자금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전략은 경영진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실 아주대학교의 장정혜 교수님과 한국회계학회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위원장이신 손혁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서 상법의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통제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 내부 회계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 상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물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실효적 기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사회이사, 감사위원 여러분께 이번 세미나가 실무적 지침과 제도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국회계학회는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각계 전문가분들과 함께 실천적 해답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오늘 그 세미나를 공동 주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오늘 세미나가 실무와 학계를 잇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장수재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 부문 대표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회계감사 부문 대표 장수재 파트너입니다. 오늘 굳은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감사에 대한 관심과 무엇보다 지배기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 기간 이제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면서 느끼게 되는 건 이 지배구조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정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감사 절차를 취하고 내부 통제를 취하는 것도 결국은 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배기구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중요도는 점점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미팅은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 회계학회의 공동 세미나입니다. 근본 공동 세미나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위한 2025 기업 지배 구조의 미래를 주제로 총 5개의 세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앞서 축사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김갑순 한국회계학회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가장 바쁜 가운데도 오늘 외부 전문가 연사로 한국개발연구원의 조동철 원장님께서 한국 경제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 연설을 진행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기업 지배기구 발전센터 자문위원을 맡고 계신 장정혜 교수님과 또 한국회계학회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개선위원장 겸 계명대학교
회계세무학부 손혁 교수님도 본 공동 세미나에서 인사이트를 제시해 주실 예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딜로이트 그룹의 이승영 자산개발 및 데이터 분석 그룹 리더는 자금 사고 예방을 위한 사례 분석 및 내부 통제 강화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법 개정으로 인해 지배기구와 또 감사인이 자금 사고 방지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감사 보고서와 또 사업 보고서 등에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금 사고 징후를 탐지하고 이를 예방하는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례에 대해서 공유해 드릴 예정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사회이사님, 감사님 그리고 감사위원님들이 유관 업무에 대한 실무 지침과 통찰력을 확보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길 바라고 근본 쉬는 시간에는 저희가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했기 때문에 교류할 수 있는 시간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격려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준비한 세션인데요.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재무 연관성과 글로벌 이사회 감사위원회 동향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주로 사례 분석이나 글로벌에서 이제 서베이한 결과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론적인 배경보다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해외에서 어떤 내용들의 서베이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분석한 내용들이 어떤 건지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네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지배구조 우수기업과 재무실적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이제 기업 활동과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이 구분돼서 운영이 되어 왔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CSV 사회적 성과라든지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해서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급게 최근에는 이제 ESG 요소를 경영 전반에 담는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는 ESG 경영에 대한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편은 저희 딜로이트 글로벌 보드룸 프로그램에서 23년 2월에 발간한 내용인데요. 글로벌 30개국 이사진 177명을 대상으로 서베이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응답자의 95%가 이사회는 이해관계자의 신뢰 구축과 보호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응답자의 82%는 CEO께서 이런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딜로이트 글로벌에서는 이러한 신뢰 측정 도구로서 5개의 핵심 분야, 18개의 신뢰 영역을 가지고 90개 이상의 평가 항목, 신뢰 평가 항목을 통해서 신뢰를 측정을 하고 이런 대응 방안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뢰 부문과 관련된 전사적 신뢰 부문 리더인 마이클 본다르는 기업이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고 이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평판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무 성과의 중요한 동인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계속 매년 한국 ESG 기준원에서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지배구조 우수기업이 실제로 재무실적도 우수한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시장 가치와도 좀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단순한 질문을 저희 실무진들과 좀 하면서 내용을 좀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자료는 이제 밸류서치라는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데이터를 전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00여 개의 상장 기업 중에 금융업하고 일부 자료가 좀 누락된 회사를 제외하고 ESG 기준원에서는 매년 지배구조 등급을 7개로 나누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을 우수기업,
그다음에 취약 이하의 등급을 받은 기업을 취약 기업으로 나눠서 대략 한 1888개사가 됩니다. 이 회사들을 우수기업과 취약 기업으로 나눠서 21년부터 23년 평균을 내봤더니 왼쪽은 이제 이익률이 되겠습니다. 총자산 영업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모두 다 우수기업이 취약기업보다 높게 산정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배구조 우수기업이 취약기업 대비 시가총액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가총액 이 표시된 숫자는 시가총액의 자연대수 로그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저도 뭐 수학자는 아닙니다만 로그 함수에 대략 지금 한 2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게 7.4배 정도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수기업이 이익률도 높고 시가총액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한국 ESG 기준원이 매년 우수기업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회사들의 재무실적을 한번 단순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 2개, 3개 정도만이 우상향하지 않고 나머지 대부분의 회사들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지배구조 우수기업, 결국은 건전하고 균형된 의사결정을 이루고 있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단순한 논리지만 좀 정리를 해봤고, 사실은 이제 회계 분석도 제가 사실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지배구조 우수기업과 재무실적과의 관련을 보면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대부분이 양호한 실적을 보이는 것은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익률 및 시가총액은 우리나라 상장 기업 대부분을 가지고 정리한 거기 때문에 나름 또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글로벌 이사회 동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린 감사위원회 동향과 함께 저희 딜로이트 글로벌에서 서베이를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사회의 아젠다가 되겠습니다. 23년 대비 24년의 아젠다를 보시면 가장 높게 응답한 아젠다는 AI 거버넌스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국내도 크게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23년 기준이긴 합니다. 국내는 사업과 관련된 아젠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특수관계자 거래라든지 이런 내용들 위주로 이사회 아젠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글로벌 아젠다는 AI 거버넌스, 금융망 리스크와 관련된 제3자 리스크, 법률 규정, 전사 리스크 관리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그래서 국내와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 회의 안건과 회의 횟수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왼쪽 밑에 보시면 코스피 200 이사회는 11.2회로 대부분 이제 매월 이사회를 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회사들이 뭐 유사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왼쪽 위에 보시면 S&P 500 글로벌 이사회는 7.7회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횟수는 우리 국내보다는 작을 수 있습니다만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500시간, 연 500시간 이상 할애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37%고요. 300시간 이상이 69%나 됩니다. 70%가량 되는데 300시간을 월로 나누면 25시간입니다. 그러면 8시간을 기준하면 3일 이상을 매월 3일 이상의 이사회 업무를 할애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국내와는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사회 리더십 구조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왼쪽 내용을 보시면 글로벌 이사회는 사회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43%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CEO가 이사회 의장 내지는 사내 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담당하고 있다는 부분이 합쳐서 57%이긴 하지만 선임 사회이사를 선임하고 있다는 응답이 46%로 이 역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국내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한 건데 사회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담당하는 케이스는 13%,
그다음에 선임 사회이사 도입은 6.6%로 글로벌과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회이사 보수가 되겠습니다. 왼쪽은 이제 글로벌 300대 상장 기업의 사회이사 보수인데 14만 불 정도, 23년, 24년 비슷한데요. 14만 불을 대략 환산해 보면 2억 원 가량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유거증권 상장법인은 한 5천만 원, 코스피 200의 경우 한 7천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물론 이제 글로벌과의 저희 한국의 이제 경제 규모라든지 시장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이겠습니다만, 이사회 할애 시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보수에도 약간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기 시나리오 플래닝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위기 유형으로는 기술,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변화 리스크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주요 이점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그다음에 준비를, 태세를 갖추고, 그래서 개선 방향을 도출을 해서 이사회가 집중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왼쪽 밑에 있는 고려사항은 아마도 돌아가셔서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해당되는 질문들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사회의 새로운 감독 영역인 인공지능 AI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4년 10월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대략 최고 경영진 이사회 멤버 약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건데요. 도입은 했지만 아직도 좀 미진해서 속도를 내야 되겠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44%. 좀 놀랍지만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다도 35%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AI에 대한 이해도를 정리한 건데,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미흡 또는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79%나 되고 있어서, 글로벌도 여전히 AI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책임 영역으로는 전반적인 거버넌스, 아까 아젠다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AI 정책을 포함한 전략 개발, 이런 감독을 해야 된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사회의 인재관리 감독이 되겠습니다. 이사회는 인재를 전략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의 잠재 경쟁력을 감독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서비를 했는데요.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조정을 하고,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기술 인재를 융합하고, 이런 응답이 42%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탄력적 리더십 후보군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된다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높은 순으로 나와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이사회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이 역시 돌아가셔서 소속된 회사에 혹시 고려될 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사회 역량 진단표인데요. 다소 우리나라에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사회 구성을 적절하게 이제 평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차기 이사회 구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도에는 한 38%에 불과하던 것이 4년 만에 73%로 거의 2배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런 추세에 편승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표는 월마트의 글로벌 BSM 공시 사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는 이제 저희 딜로이트 글로벌에서 BSM 평가하는 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25년 글로벌 감사위원회 중점 과제가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저희 딜로이트 글로벌과 미국의 감사 품질 센터가 공동으로 발간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2월 달에 발간이 됐는데요. 작년 9월에서 10월을 기간으로 해서 미국에 기반된 대규모 상장법인 감사위원 237명을 대상으로 서베이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25년도에 감사위원회가 중점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사이버 보안, 전사 리스크 관리, 재무 내부 감사, 인재 관리, 법률 규정 준수, 마지막으로는 재무 혁신의 순으로 응답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이제 사이버 보안이 되겠습니다. 23년 이후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응답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거를 고려해 보면 국내도 유사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감독 책임의 주체로는 감사위원회에 잇따르는 응답이 6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면 안건 논의 빈도는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7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사 리스크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사 리스크도 23년 이후에 계속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응답 비중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독 책임의 주체로는 감사위원회에 있다가 가장 높은데요. 또 하나 좀 눈여겨볼 부분은 금융사와 비금융사가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시는 금융사에서는 리스크 관리위원회가 감독 책임의 주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무, 내부감사 인재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작년에 의해 계속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응답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른쪽에는 이제 감사위원회가 내부 감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내용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 우리 조직 두 번째입니다. 우리 조직은 내부 감사를 통해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적극 동의하는 비중이 82%나 됩니다. 제가 모든 회사를 나가본 건 아니겠습니다만 국내의 경우에는 사실 내부 감사가 감독이라든지 통제에 좀 국한된 시각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글로벌 감사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은 이를 통해서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까지도 좀 긍정적인 부분도 보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은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법률 규정 준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는 5위였는데 올해 발표된 내용으로는 4위로 조금 올라간 상황이고요. 감독 책임의 주체는 감사위원회에 잇따른 응답이 5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고 이 역시 안건 빈도는 분기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무혁신이 되겠습니다.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감독 책임의 주체는 감사위원회에 잇따르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있고 다만 안건 논의 빈도는 필요한 경우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부분인데 분기별로 할당된 시간이 대략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보다는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응답 내용을 보면 감사위원회 안건을 다루기에 충분한가라는 응답이 대부분 88%로 그렇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감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의견인데 특별하진 않은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지배구조 우수기업과 재무 연관성에 대한 부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이사회 통합, 마지막으로는 2025에 발표된 글로벌 감사위원회 중점 과제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딜로이트 지배구조 프레임워크인데요. 지배구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평가하고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전에 이제 질문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질문을 주신 내용이 이제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경영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서두에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선정 전후로 양호한 재무 성과를 보이는 사례가 상당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결국 견고한 지배구조 구축이 해당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다면 최고 경영진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그다음에
전략적 의사결정의 질을 좀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해관계자에게는 책임 경영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미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인데요. 저희 사회이사 감사위원하고 감사님들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해드리고자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를 6월 초, 다음 달 초입니다.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소개 동영상 잠시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지배구조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는 가운데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과 기업 지배구조 강화 흐름에 발맞춰 딜로이트는 사회이사님, 감사위원님과 감사님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러닝 플랫폼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를 6월 초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재무보고, 자금사고 방지, 리스크, 공시, ESG와 AI 등 핵심 사안을 다룬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온라인 강의, 딜로이트 리포트, 클립 영상의 형태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공시를 위한 교육 수료 확인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 게시판은 이사회 프로그램, 감사위원회 프로그램, 내부 회계관리제도 프로그램, 스페셜 아젠다 프로그램,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딜로이트 리포트 게시판에서는 국내외 딜로이트 전문가들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담은 다양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기업 지배구조와 주요 아젠다에 대한 심층 분석을 비롯해 글로벌 거버넌스 트렌드, 법, 규제 변화,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 산업별 동향 등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숙지해야 할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딜로이트 클립 게시판에서는 그룹과 센터의 소식은 물론 다양한 산업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실질적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나의 강의실에서는 수강한 교육 콘텐츠의 학습 이력을 한눈에 관리하실 수 있으며 강의별 또는 원하는 수강권에 대해 수료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는 온라인으로 PC와 휴대폰에서 모두 지원하며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달 초에 오픈할 예정에 있고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션 3-1에서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에서의 회계 전문가의 중요성을 주제로 손혁 한국회계학회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개선위원회 위원장 겸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회계 전문 인력의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회계 처리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 회계세무학부 손혁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내부 회계 관리제도에서의 회계 전문가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회계관리제도 회계 전문가의 중요성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현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이사를 지금 하고 계신 또는 감사위원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이 내부 회계 관리제도의 중요성, 또 내부 통제의 취약점이라든지 또는 횡령이라든지 부정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책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아까 플로어에서도 말씀하셨지만 IMD 회계 투명성 평가가 최하위여서 많이 그래도 우려를 표명했지만 우리나라가 외관법 개혁이라든지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위권인 부분은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특히 2018년 신외관법을 도입해서 3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주기적 지정제, 그 다음에 내부 회계 관리제도의 인증 확대 부분, 그 다음에 표준 감사 시간 도입을 조치했는데 사실 이 3가지 중요한 법들이 최근 들어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기적 지정제 적용 예외 사유가 발생을 했고요. 또 표준감사 시간은 지금 존재하지만 현실에서 지켜지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들이 최근에 자유수임제로 전환하면서 이 감사 보수 덤핑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도 인증을 받도록 해놨는데 이 시간이 점점 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1금융권의 불완전 판매라든지 횡령 사건이라든지 또 많은 제조회사의 횡령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이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의견이지만 이런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 최근에 많은 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신설 제도가 생겼는데요. 예를 들어 운영 실태 보고서를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해야 되고요. 대표이사는 감사위원회는 이를 평가해서 보고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또 자금 관련 부정 위험에 대한 핵심 내부 통제 활동에 대한 소통이 필수적으로 됐고요. 경영진이 회계 정보를 작성하고 또 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ICFR이 설계 운영되는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중요성은 굉장히 다시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사실 감사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내부 통제 리스크를 통제하는, 측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실에서도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내부 통제에 대한 취약점이 없을수록 다양한 재무보고 품질이라든지 좋은 점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이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들을 보면 회계 인력이 상당수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회계 전문성은 점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해지는데요.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금융기관에서는 물론 감사위원회에서 아직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 제조기업이나 서비스 기업에서도 이 감사위원회에서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을 보고받고 감사위원회가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감사위원회 구성원들을 잘 살펴보면은 이 회계 전문가의 우리 지배구조법이라든지 다양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회계 전문가의 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취약점이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 감사위원회 구성원들이 회계 재무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회사의 자금 담당 임원을 임명한다든지 또는 이따 보시겠지만 대통령령법에 의해서 법의 그 조항에 의해서 법조계라든지 전직 관료들이 많이 임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 재무 전문가로 임명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실제로 예전에 아시아나항공이 한번 한정 의견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아시아나항공이 그 마일리지와 관련된 어떤 부채를 적립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별로 중요하게 안 보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정 의견이 나가서 기업이 많은 곤란을 겪었는데요. 이 감사위원회 그때 당시 위원들을 살펴보면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하락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감사위원회 회계 전문가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대부분 감사위원회 회계 전문가가 많아질수록 그 재무보고의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배구조라든지 좋은 이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걸 제시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감사위원회가 보유한 전문성은 회계 또는 재무가 93%, 또 산업별 전문성, 위험관리, 운영, 준법, 사이버 보안 등 기술 순으로 조사되었고 업종별로 유사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계 전문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자, 여기 김성원 교수님도 와 계신데요. 지금 제가 전에 수행했던 회계 전문가 관련 선행 연구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설문조사를 보면 감사위원회 실질적인 회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기업은 회계업계는 당연히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였지만 기업에서도 80% 가까이 회계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라고 한다면 회계 전문가, 감사 전문가, 재무 전문가의 순으로 제시를 했고요. 실정 분석에 따르면 실질적인 회계 전문가가 존재할수록 이익 조정 행위가 감소하고 감사 투입 노력, 감사 시간이 증가하고요. 보수적 회계 처리가 증가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실질적인 회계 전문가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고품질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을 제고하여 기업의 가치를 제공한다는 아까 김한석 센터장님의 의견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회계 전문가 보유수와 비율을 한번 살펴보시면 점점 상승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는 대략 4분의 1 정도, 감사위원회 이 정도의 지금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회계 재무 전문가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이 회계 재무라는 부분들을 어카운팅과 파이낸스의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은 이 파이낸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파이낸셜 익스퍼트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재무제표에 대한 파이낸셜 리터러시를 갖춰야 된다든지 또는 어카운팅과 또는 이런 재무제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회계 전문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나라인 일본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또는 호주라든지 EU라든지 이 부분은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나 또는 감사에 대한 어떤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회계 전문가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회계 및 재무 전문 지식이라고 또는 재무적 이해력을 가졌다라기보다 어떤 열거주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회계 전문가라고 한다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다 사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지만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 회계 재무 전문가가 실질적인 회계 전문가를 뜻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이런 취약점, 횡령 사건들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위원회를 이제 상설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규제당국은 2025년부터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금융기관의 사회이사로 재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100% 다 신설을 하셨더라고요.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의 기본 방침 및 전략, 그 다음에 임직원 윤리,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기업문화 정착 방안들을 심의 의결하도록 해놨고요. 내부 통제 관리 업무를 점검하고 미흡한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가능하도록 해놨는데요. 이게 조금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약간 감사위원회와의 역할이라든지 또는 지금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중첩되고 이 업무 분장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부통제위원회를 잘 보시면은 이 금융기관 내부통제위원회 의무 설치와 관련된 조항을 보시면은 이 내부통제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내부통제 점검 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 방안 검토, 그다음에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점 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 방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부통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윤리의식, 준법의식 제고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내부회계 관리제도라든지 다양한 업무와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감사위원회는 또 인증에 대한 어떤 승인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내부통제위원회와 약간 중첩되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부통제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내부통제위원회의 위원들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대략 성관주의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사회이사가 현실에서 이 내부통제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보고사항을 받고 의사결정을 수행하지만 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과연 충실히 했는지에 대해서 100%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에서 이 사회이사 분께서
이 관리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이 부분을 판단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에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상당한 주의라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한데요. 결국 내부 통제의 이해와 성관주의를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 통제 및 회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회계 전문가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 통제위원회 향후 과제들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준법감시인의 역할 또는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랑 이 역할이 중첩되거나 모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 분장의 중요성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표이사 또는 임원, 내부 통제위원회 소속위원회에 대한 책임이 매우 높아졌는데 이 내부 통제위에 참여하는 사회이사는 성관주의를 다하지 않았을 때 내재적인 법적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회계 전문가들이 내부 통제위원회에 많이 참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금융기관으로 내부 통제위원회가 확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 제조기업이라든지 서비스 기업에도 많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잘 만들어서 입법에 활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인증을 지금 감사위원회가 수행을 하지만 내부 회계 관리와 관련된 내부 통제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또 역할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회계 내부 통제와 관련돼서 또 특히 법 하시거나 또는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입장에서는 내부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화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 분야 또는 이런 감사 분야의 전문가와 또 법이라든지 어떤 컴플라이언스 측면의 전문가가 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법제화해서 입법기관에 제시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부회계 관리 제도와 앞으로 외부 감사의 제도에 관련해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 운영 시 회계 전문가의 참여 여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서 인증을 적정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완전 판매나 횡령 사건이 발생해서 내부 통제의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오늘 해결책은 없습니다. 화두를 던지는 거니까요. 한번 많은 고민들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외부 감사와 관련해서 재무제표 감사와 지금은 우리가 동일한 감사인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무용론이 나오다 보니까 감사인이 형식적으로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면서 감사 보수만 많이 가져간다. 이런 또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인증과 재무제표 감사를 분리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수행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단점인지를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대부분의 기업 결합이 수행된 가운데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상황에서도 이 다양한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구축 운영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는요. 사실 대기업은 돈이 많기 때문에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다양한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는데요. 이 중소기업에서는 횡령이라든지 부정사건이 빈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갖추는 게 필요하고 외부 감사 도입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비용 부담 측면에서 이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당국이 어떤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한다든지 또는 이 상장협이라든지 다양한 규제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을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회계 전문가의 역할이 우리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뿐만 아니라 이 사회이사들에서 이 회계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이사는 지배구조의 중요한 역할이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분이 분산된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중요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회이사입니다. 자, 근데 상장기업의 경우는 국제회계 기준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국제회계 기준이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고, 예를 들어 17, 18 이런 새로운 회계 기준, 그 다음에 복합금융상품, 경제적 사건 상황이 계속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계 전문가의 필요성이 꼭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감사위원회나 내부 회계관리제도, 또 내부 통제위원회의 역할들에서 회계 전문가의 전문성이 꼭 필요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건데요. 자, 어쨌든 이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후변화 ESG 리스크뿐만이 아닙니다. 이 다양한 이 회사가 또 직면하고 있는 이런 리스크들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사전에 질문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그 부분부터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통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실효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라기보다는 효과성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든지 내부 통제에서는 어떤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 기준에도 나오듯이 이 내부 통제 제도를 구축할 때 발생하는 비용보다는 효익이 더 커야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효율성 관점에서 이 내재적인 한계를 무시하고 내부 통제 제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이 사회이사 분들께서는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테일 리스크라고 불리는 꼬리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 원전은 항상 경제적인 발전을 전기를 제공하고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혹시라도 모를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ESG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닥칠 어떤 리스크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테일 리스크를 잘 반영을 해야 됩니다. 또 항상 비재무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레퓨테이션이 한번 떨어지면은 엄청난 큰 손실을 보고 시장점이라든지 다양한 재무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이 최근에 너무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유심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ESG에서 제일 강조하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아까 김한석 센터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요. 자, 그래서 이런 지배구조라든지 다양한 측면에서도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우리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되고 이런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전 질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IFRS 인증과 FS 인증, 재무제표 인증, 감사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감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는 않는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지금 싹스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인증과 재무제표 인증을 같은 감사인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도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어떤 무용론이라든지 또 내부회계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강조되다 보니까 이런 ICFR의 실질적인 기능을 확보하고 이 독립성을 갖고 어떤 형식적 수준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을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물론 지금 감사인이 우리가 내부 통제의 시사를 수행하면서 컨트롤 리스크를 파악해서 감사 업무의 수행을 하는 것처럼 물론 내부 회계 관리 제도와 별도로 둘 수는 없지만요. 이런 의견들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어떤 실질적인 운영이 중요하고 여기서 회계 전문가의 역할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환경과 사회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리스크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회계 전문가가 경영진과 협의해서 이 지배 구조를 개선해 가지고 지금 중요한 내부 통제 제도라든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든지 내부 통제 취약점을 잘 극복하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손 교수님께서는 내부의 관리제도에서의 그 회계 전문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금 부정 관련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재산 개발 및 데이터 분석 그룹 리더이신 이승용 리더께서 자금 사고 예방을 위한 사례 분석 및 내부 통제 강화 전략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용입니다. 오늘 오후 늦게 좀 지루하시기도 하고 피곤하시기도 하시죠? 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좀 관심을 가지실 만한 그 자금 관련된 통제 제 소개부터 좀 드리면 제가 이제 그 회계사고요. 회계사로서 솔루션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하는 업무를 좀 하고 있고 관련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들은 솔루션 기반으로 진단을 한 실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적발 사례이기 때문에 좀 흥미를 가지실 만한 사례들이 좀 있을 거고, 이 그 솔루션 관련해서 제가 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우리 회계 경영 쪽에서는 성공한이라기보다는 아예 AI 모델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어서 그 AI 관련된 부분 어떻게 컨텐츠에 좀 씌울 수 있을까 해서 주말에 제가 AI를 씌워가지고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먼저 데모를 통해 보여드리고 관련된 컨텐츠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금 사고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그룹사들을 진단할 때 그러면 우리 그룹사 중에 도대체 어디를 진단을 해보고 자금 사고 관련된 부분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처음에 있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AI를 좀 입힌 내용인데요. 그룹사에 관련된 데이터를 좀 받아서 어떻게 AI가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좀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AI를 구동하면 첫 번째는 그룹사별로 위치를 좀 맵을 잡아주고 그 맵과 관련된 리스크가 강한 그 좀 위험이 있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는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요약을 해주고 실제 본사에서 자금을 직접 관리를 하는지 본사에서 뭐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는지 이런 등등의 작업들을 AI가 일단 확인해주는 그런 화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 그룹별로 세부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이 데이터가 위치가 어디가 있고 물론 자료는 가상의 자료입니다. 실제 자료를 가지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와 가까운 그 가상의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금 비중이 높고 리스크 평가 요소로 봤을 때 규모나 업종 그리고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현금 보유 비중이 크면 클수록 리스크가 좀 있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 그리고 뭐 시스템이 본사와 통합이 돼 있는지 아니면 로컬에 있는 시스템을 쓰는지 등등에 따라서 리스크를 달리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실제로 AI가 리스크를 자동으로 판별해서 상으로 돼 있는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진단을 할 때도 이런 니즈에 따라서 실제 AI를 구현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선택된 리스크가 높은 상에 있는 종속기업을 어떻게 진단할 거라는 거를 봤을 때 자금 사고에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캐시프루핑이라는 절차입니다. 캐시프루핑은 회계 흐름과 자금 흐름 두 개를 대사를 통해서 그냥 저희가 내부 감사나 외부 감사할 때 잔고 중심으로 맞추는 어프로치가 아니라 입고 출고까지 다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캐시프루핑이라는 절차입니다. 그 절차를 통해서 실제 ERP와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데이터를 올릴 수도 있고 이런 그런 화면인데 실제로 그 기간 동안
불일치한 건이 15건이고 뭐 금액은 뭐 3,100만 원, 위험도까지 좀 볼 수 있고 실제 뭐 AI가 어떤 거를 발견했는지를 좀 기술해주고 시각화에서는 뭐 은행별로 계좌 과목별로 뭐 이게 일자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실제로 돈이 나갔는데 회계 처리를 안 했거나 아니면 회계 처리를 거꾸로 또 황당한 경우가 있는데 돈이 나갔다고 회계 처리를 했는데 돈이 안 나갔다거나 뭐 이런 케이스를 좀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권장 사항과 내부 통제 미비점까지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그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서 담당자나 경영진에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AI가 하는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AI가 직접 쓰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고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요약 정보를 좀 요약을 해주고요. 실제 경영진에 보고할 내용들을 요약을 해주고 불일치한 항목, 제가 쓴 게 아니라 AI가 직접 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회계법인에서 있긴 하지만 AI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은 AI는 굉장히 가벼운 기술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제는 굉장히 가벼운 기술이 됐고요. 이거 2개를 구현하는데 큰 시간이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콘텐츠가 좀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룹사의 위험을 평가해서 AI가 읽어서 위험을 진단하고 내부 통제에 대한 미비점을 발견해주고 실제로 캐시프루핑이라는 어프로치에 대한 콘텐츠를 가지고 AI가 활용할 수 있어서 보고서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왔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좀 먼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좀 지루하실까봐 먼저 좀 이렇게 아마 이런 거는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회계 재무나 경영 쪽에서는 아마 소개된 적이 없을 겁니다. 이런 콘텐츠 기반으로 한 거는. 그러니까 업무 자동화 기반은 많이 소개가 됐는데 이 콘텐츠 관련된 이런 어프로치는 소개된 적이 아마 없을 거로 좀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사항들이 자금 관련된 실제 사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외관법에 이제 그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항들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자금 통제를 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물으겠다라고 하는 의미나 비슷합니다. 이게 왜 그러면 내부에 관리되라고 하는 감사 항목 밑에 자금 관련 통제 활동을 별도로 빼서 기재를 했는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회사의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사로 있을 때 이런 책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좀 더 정확하게 이 내용들을 알아야 되고 우리 회사가 어떠한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측면이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좀 외형적으로 기술하려는 의도가 좀 있습니다. 일부는. 근데 그게 아니라 연결 기준으로 하고 있는 대형 2조 이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종속회사 관련된 부분을 제가 후술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미비한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회사가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을 좀 챌린지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법제화가 되면서 이제 그 부담스럽게 문서화를 자꾸 하라고 이제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자금 관련된 예시 및 수행할 통제활동 예시를 보면 항공위에서 통제활동 예시를 보여주긴 했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합니다. 그럼 이걸 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사실 국내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근데 해외 쪽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이 좀 미비하고요. 실제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지리적 위치나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파견 직원이 안 나가고 자체적으로 현채직을 쓰는 경우 등 뭐 리스크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금 관련돼서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3가지 어프로치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진단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아까 그 그룹사 리스크 통제를 할 때 실제 AI가 진단한 것처럼 어떤 부분에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 굴지 대기업도 그런 리스크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사회이사나 뭐 내부감사 역할을 맡고 계시다고 하면 이 사회에서 좀 챌린지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단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개선 작업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바로 우리는 시스템 모니터링과 뭐 이걸 그 한번 진단하고 나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지만
진단과 개선과 모니터링 이 세 가지 절차를 좀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해외 종속회사를 진단을 해보면 전 그런 표현을 좀 쓰는데 입주 청소라는 표현을 써요. 가서 봤더니 너무 더러운 거죠. 그러면 진단과 개선이 없이는 바로 모니터링을 못합니다. 입주 청소를 끝내놔야지 나중에 머리카락 한 오리를 생기면 금방 캐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프로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사고가 일어난 케이스를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실제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엉망진창인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상장회사 다 거고요. 다 2조 이상 되는 기업들의 해외 종속회사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처 마스터를 진단했는데 GL에는 거래처 마스터에 없는 거래처가 있고 실제 지급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터에 없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미비사항부터 해서 법인장이 소유하는 거래처와 거래처 마스터에 그냥 그대로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리고 회계 흐름과 자금 흐름 대사했는데 다 틀린다든지 그거는 일일은 틀릴 수 있다고 보는데 주 단위로 틀릴 수도 있고 월 단위로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월을 벗어나면 횡령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나간 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어프로치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금과 관련돼서는 매출처는 신용평가를 해요. 우리가 돈 받을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급처는 신용평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돈을 한 30억 줘야 되는데 지급처에 대해서 재무 상태를 좀 외부 조회를 해봤더니 신설된 지 2달밖에 안 된 거죠. 30억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잡아내고요. 새마을금고가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 중에 횡령 사건이 났었잖아요. 가상의 그 거래처를 세워서 담보대출을 막 일으켜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외부 조회를 통해서 그 거래처를 조회하면 SPC인지 깡통인지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적발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회계처리 이상지급 같은 경우는 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긴 한데 해외 종속회사 같은 경우는 전도금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그냥 선급금으로 거액의 금액이 임직원에 나가서 임직원이 알아서 쓰고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케이스도 흔하고요.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저는 카지노도 봤습니다. 심지어 카지노에서 법인카드를 쓴 경우도 봤기 때문에 그런 상당한 이런 미비점이 실제로는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단 사례보다 조금 세분화된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솔루션 기반으로 이제 사전적으로 사후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좀 보여드린 장표고요. 사전 위험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리스트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그런 뒤에서 바로 보여드릴 건데 그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는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사후 적발을 할 때 자금 프로세스 통제 강화를 한다든지 데이터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정 적발과 개선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해외 종속기업만 특화해가지고 따로 보는 경우도 있고 해외 종속회사 같은 경우는 기장을 CPA가 하고 있고 해외에 있는 CPA가 하고 있어서 전혀 통제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 해외 종속회사를 선정을 할 때 이렇게 복잡한 프로세스를 사실 거칩니다. 지리력 위치가 어디냐, 그다음에 현금 비중이 얼마냐, 그다음에 자산의 규모가 얼마냐, 그다음에 실제로 관리를 본사에서 직접 하느냐, 아니면 현재에서 하느냐, 그리고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느냐, 안 나가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자금 집행 방식이 미국 같은 경우는 수표를 쓰잖아요. 책을 썼을 때 또 통제 활동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거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눠서 상을 조금 더 이제 타이트하게 보고요. 중은 몇 년 로테이션 보고 하는 조금 더 로테이션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간다든지 이런 방식의 어프로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실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H사는 글로벌 제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캐시 프루핑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가 좀 맞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원인을 밝혀봤더니 본사 회계 정책에 맞지 않게 가결산 계정을 써서 실제로 분기 결산을 해야 됨에도 연결 결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난리 났죠. 이런 케이스는 사실 대기업은 우리나라 2조 이상 되는 대기업은 본사 내부 통제는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거래처 마스터가 하나만 등록이 안 돼도 난리가 나요. 근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외부 감사인조차 알지 못하는 사건이 터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케이스가 좀 있었고요. 엘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품 제조업인데 이 회사는 실제 횡령 케이스가 중국에서 났었고요. 그래서 실제 다른 케이스를 봤는데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을 건드린 거나 마찬가지로 법인장이 내연녀가 친인척이 고용이 돼 있다거나 그분이 실제 회계 자금 담당자로서 굉장히 큰 금액을 집행하고 있었다든지 다양한 케이스가 발견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시사는 뭐 생활용품 제조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종속회사 법인카드를 진단했는데 저희 파견 직원들이 H마트라고 하는 미국 마트가 있잖아요. 그 마트에서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많이 이용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애완견한테 또 뭐 애완용품을 좀 샀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가 좀 일부 있었고요. 오사는 굉장히 환급성이 높은 물건을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해외 종속회사를 진단했는데 서브레저라고 하는 매출 채권의 증감과 GL단으로 넘어왔을 때 증감이 달라서 원인 파악을 해봤더니 이제 물건을 마음대로 인출해서 허위 매출을 일으켰던 그런 케이스고요. B사는 과거 횡령이 발생했을 때 횡령이 발생한 기업은 법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모니터링을 할 때 문제가 있었는지를 뭐 캐시프루핑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회계와 자금 일치하는지를 좀 전수로 본 그런 케이스도 일부 있었고 뭐 특이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사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2명인데요. 여러 명의 대주주가 있는데 한 명이 이제 대표이사를 맡고 계셨어요. 근데 대표이사가 영업 부분을 맡고 계시니까 다른 대주주를 신경을 못 썼죠. 그래서 그 대주주가 관리 직원을 다 채용하고 해서 나중에 봤더니 이제 돈을 다 빼돌린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신경 쓰게 됐을 때는 회사는 빈 깡통이 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진단 서비스를 의뢰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다른 대주주 라인들이 다 뭐 거의 뭐 회사를 거의 깡통으로 만들었던 그런 케이스인데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경영진이 모니터링을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아예 관심을 안 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법정으로 갔을 때 그 대표이사가 오히려 또 거꾸로 책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아무런 경영 대표이사로서의 그런 모니터링 절차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D사 공기업은 저희가 이제 규제기관과 같이 협업으로 공기업을 한 3년간 전수로 다 작은 거래를 털었죠. 소위 말하는 털었습니다. 털었는데 역시나 법인카드 쪽에서 좀 문제가 있었고요. 쓰지 말아야 될 외부의 곳에서 법인카드 상당히 큰 금액을 써서 뭐 그 부분 아마 후속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캐시프로핑이라는 절차, 그러니까 그 기존의 어프로치, 기말 잔고를 맞추는 어프로치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자금 관련된 통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보고 좀 깊게 보려고 한다면 입금과 출금 절차를 좀 디테일하게 보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실제로도 뭐 해외 법인장이 뭐 돈이 필요해서 출금을 했다가 한 3개월 유용하고 다시 채워놓으면 기말 전에 채워놓으면 그 감사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실제 있었고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내부회계 관리제도 한번 데이터 중심으로 어떻게 적발하는지 매핑을 해본 절차입니다. 그래서 전사적 수준 활동과 거래 수준 활동 두 가지를 매핑을 해서 이게 그러면 데이터 기반으로 실제로 자금 통제를 보는 것과 기존의 문서 중심에 보는 것과 뭔 차이가 있느냐고 보시면 문서 중심은 문서를 위조하면은 패스가 되죠. 근데 데이터로 보는 캐시프로핑이란 그런 절차들은 거꾸로 그 문서 승인을 받은 백데이터를 가지고 문서 승인이 실제 됐는지를 보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는 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인원별로 실제 업무 분장이 됐는지, 그 사람이 회계 발생 전표와 지급 전표를 같이 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꾸로 업무 분장이라는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는 그런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 수준 활동, 전사 수준 활동을 한번 매핑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참고 목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세션 3-2에 대해서도 사전 질문이 있어서 먼저 사전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금융감독 기관이나 감사원 등에서 강조하는 자금 관련 내부 통제 이슈나 점검 방향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앞으로의 규제 방향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감리 금감원에 이제 교육을 하러 가가지고 우연찮게 뭐 감리 관련된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하다가 이 얘기를 좀 했어요. 해외 쪽은 미비한 것 같은데 앞으로 뭐 감리나 감독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뭐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뭐 그냥 가벼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직은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방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해외 쪽에 대한 부분을 컨선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해외 쪽은 굉장히 미비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일부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부의 관리도 관련돼서 2주 이상은 감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입니다. 감사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확신을 요구하고 증적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우리 했다고 공시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사고가 터지거나 했을 때는 책임 소지가 여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감사를 백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실질적으로 좀 통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는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외부 감사인도 그렇고요. 내부 감사인도 그렇고 그 외부 규제 기관도 같이 움직일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장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되면 금액들이 잘 안 맞을 텐데 그걸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보니까 월 단위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횡령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월 단위로 했을 때는 캐시 프로핑을 하는 것과 밸런스로 월 단위로 항상 보는데 그것과 어떤 게 다를까요? 일단 밸런스가 월 단위로 밸런스가 맞는다는 얘기는 입출고가 중간에 틀려도 결국에는 채워놨다는 얘기죠. 네, 근데 중간에 채워넣는 그런 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종속회사 같은 경우 이거 왜 안 맞췄어요? 하루 정도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한 2, 3일은 틀리는 거는 그거는 여러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자금 집행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틀릴 수가 있는데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왜 이거 안 맞췄어요라고 소명을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월에 한 번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틀리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일을 못하고 있다고 거꾸로 자인하는 꼴이에요. 왜냐하면 몰아서 회계 처리를 해도 회계 처리는 그 날짜에 맞춰서 회계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월 단위로 잔고가 맞더라도 입출고가 틀린다는 얘기는 자금 관리 통제 활동이 저희 자금 일보라고 하잖아요. 월보나 주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완적인 통제로 월보로 갈 수도 있어요. 사회사 사정에 따라서. 근데 일보가 안 맞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고요. 주보가 안 맞는다는 얘기는 리스크가 더 크다는 얘기고 만약에 월보가 안 맞는다는 거는 횡령과 가깝다는 걸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데일리로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데일리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자금 일보지 주보나 월보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특히 모니터링 같은 것들을 회계법인에 맡기게 되면 회사 내부의 그 회계전표나 이런 것들이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보 보안 관련된 그런 있으신가요? 대책이? 두 가지인데요. 제 서비스를 말씀드려서 그런데 솔루션 구독은 회사 내부에서 스스로 올리셔서 맞추는 방법이고요. 진단 서비스는 그냥 프로페셔널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받는 거는 그냥 컨설팅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모니터링은 저희 회사 내에서 프로그램 설치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3-2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승영 리더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마지막 세션이 되겠습니다. 최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고 저희 기업지배기구 발전센터 자문위원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장정혜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을 분석을 하고 기업이 나아갈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정희 교수고요. 2시부터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는데 세상 더 재미없는 법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제목을 최근 상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라고 했는데요. 이 법 제목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논의될 땐 개정안으로 쓰자했는데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바람에 이제 개정이 될 줄 알고 개정으로 바꿨는데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다시 본회의에 회부되었고 재의결에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이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개정은 됩니다. 상법이.
개정이 안 되면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개정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순서는요, 개정 전 논의하고 이제 개정의 필요성 이렇게 제가 6개 정도 놔뒀는데요. 제가 포커스를 맞춘 부분은 1번과 2번입니다. 개정 전 논의하고 개정의 필요성이고요. 저희 그 상법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개정이 된다고 해서 크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은 저희한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제가 이거는 그냥 매스컴에서 나오는 거를 정리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시작은 늦었지만 끝나는 시간은 대충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보시면 매스컴에 있는 걸 제가 정리한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고 법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정적 논의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 4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동안 그 매스컴상에서 가장 논의가 됐던 건 이 앞에 2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소위에서조차 이 4가지 논의하다가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강화는 보류를 시키고 앞에 2가지만 본회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뒤에 2가지는 보류가 되고 앞에 것만 통과를 시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뒤에 2가지가 개정됐을 때 우리 기업이 피부적으로 받는 그 강도나 스트레스가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앞에 2개는요. 특히 이사회 충실 의무 확대가 굉장히 이슈인데 이거는 개정이 된다 한들 크게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왜냐?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법은 구체적일 때 이게 그 파워가 있는 거지 추상적으로 이사회 충실 의무 어떻게 아까 저희 전 그 연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한 의무를 어떻게 볼 건데 이런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지금과 그리 달라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기업한테 피부로 더 문제가 될 보류돼서 통과되진 않았지만 그 2가지 제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 집중투표인데요. 이 집중투표라는 거는 만약에 이제 4명의 이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대주주들은 A, B, C, D를 선임하고 싶어하고 소수주는 F를 선임하고 싶다 이런 거를 상정하면요. 지금까지 그 이사 선임은 그냥 A에 대해서 투표하고 B에 대해서 투표하고 C에 대해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소수주주 25표 가지고는 아무런 그 효력가를 발휘할 수 없고요. 지배주주 75%를 갖고 있는 지배주주만이 A, B, C, D를 선임할 수 있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집중투표라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발행주식이 100주인데 선임할 의사가 4개다. 그러면 4명이다. 이러면 100주 곱하기 그러니까 4를 해서 그 의결권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주주가 25개를 갖고 있다면 선임될 이사의 수 4개를 해서 100개의 의결권을 갖게 되고요. 지배주주가 75명이라면 곱하기 4를 해서 300개의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수주주가 100개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그 100개를 F한테 집중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되면은 소수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1명은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투표 결과 4등까지 이사로 선임해서 1명은 소수주주가 선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집중투표인데 이 집중투표의 문제는 그동안 이게 지금 현행 규정인데 뭐가 문제였냐면 잠시만요. 이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증 약칭해서 발행주식 총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결권 없는 거 빼고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집중투표 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고 그거보다 더 문제인 조건은 정관에 달리 정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 즉 정관에서 우리는 집중투표지 안 할 거야.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집중투표 못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근데 요거는 382조에 있는 그 비상장 회사인 거고요. 상장회사의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집중투표를 할 수 있게끔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아까는 3% 이상이었는데 상장회사의 경우 특히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의 주식을 보유한 자가 집중투표를 하자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의 배제는 어떻게 되느냐?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3%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 지배주주들이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3%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거지 그 이상은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행
상법 규정만으로도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집중 투표를 하게끔 규정이 돼 있는데 이보다 더 강하게 이제 개정하는 상장 회사의 경우 주주의 요청 없이도 집중 투표제를 반드시 적용하게 이렇게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관으로 배제할 수도 없고요. 또 뭐 굳이 뭐 1%, 3%의 주주들이 신청을 할 필요도 없게 되는 이런 제도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정안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보류돼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보시면 상장회사는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조건 집중투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주주총회 청구가 없이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됐을 때 소수주주들의 입김이 좀 세지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좀 더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같은 맥락에서 소수주주들의 입김을 좀 더 강하기 위해서 상정됐던 안건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입니다. 감사위원은 3% 이상의 주식을 초과하는 수의 수를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3%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감사위원 규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관 선출 방식은 어떤 거냐면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데 이사를 선임할 때는 3% 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 지배주주가 원하는 이사들을 후보로 일단 선임을 해놓고 그 이사들 중에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후보 자체가 지배주주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선임해놓고 거기서 3% 룰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후보 자체가 지배주주의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후보들이어서 일괄 선출 방식으로는 소수주들이 원하는 그런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2020년도에 들어간 게 분리선출 방식입니다. 주주총회 할 때부터 이사를 선임할 때부터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여기서부터 3%를 적용하자. 그러면 당연히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도입이 된 분리선출 방식인데요. 지금 그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상 감사위원이 3명인데 한 명을 그렇게 뽑아봤자 이 과반수 의결에 의해서 2명이 다 좌지우지하니까 감사위원 자체를 2명을 처음서부터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끔 분리해서 선출하자. 이게 지금 개정안인 겁니다. 2명 이상 하자는 게. 근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더 기업으로서는 예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단 보류가 됐으니까 근데 언젠가는 개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제 상정됐던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뿐만 아니라 상법학자들의 90% 이상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개정할 필요가 없고 설사 개정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게 굉장한 다수설이고요. 딱 한 분이 논문에 이것을 찬성하는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충실 의무의 개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상법학자들이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이제 지금 나오는 논문은 약간 이런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개정을 반대할 수 없는 게 마치 개정을 반대하면 저희가 소수주주를 보호하지 않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일단은 찬성을 하는 쪽으로 가되 그 논문의 결론은 항상 이겁니다. 별 차이 없다. 별 차이 없다는 게 논문의 주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주의적, 확인적 규정이다. 없어도 되는 거지만 주의적, 확인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 전자주주총회 도입의 의무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또 논의 배경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관련해서는요. 이 판례가 문제였습니다. 이사가 회사에는 영향 없지만 주주 간의 이해 충돌로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표현해서 문제인 겁니다. 주주 간의 문제일 뿐 이사는 주주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소했던 검사들이 이거 개정해야 되겠구나. 이사가 주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이거에 꽂혀갖고 지금 이 개정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이 판례는 이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그때 2009년도에 있었던 그 판례인데
이게 지금 85,000원 하는 시가 85,000원 정도 하는 것을 전환사채를 7,000원에 발행을 합니다. 근데 97%의 주주들이 인수를 안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3자 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수를 안 한 주주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의 문제는 제3자 배정이냐 주주 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발행을 주주한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은 우리 주인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제3자한테 배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인데 법원이 주주한테 배정을 했는데 주주가 안 받아서 제3자 배정을 한 거니까 상관없다 이런 판결을 한 겁니다. 이게 문제인데 요즘 사법부가 그 나락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또 이 판결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저어가 되지만 이 지금 제가 줄친 거가 대법관 6명이 이 견해를 냈고요. 5분은 어떻게 견해를 내셨냐면 이걸 반대하면서 배임죄가 맞다. 왜냐? 이게 형식만 그 전환사채의 주주 배정이지 이거 제3자 배정이다. 제3자 배정인데 저가 발행했고 결국 그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니까 배임죄 맞다는 겁니다. 사실 6대5라는 거는 한 사람의 의견 때문에 이게 유무죄가 갈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대법원 뭐 이런 거 보시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끼워 맞히냐의 문제지 이게 법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그 개정 작업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예. 주식회사 이사는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주주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위에 없다. 여기에 꽂혀갖고 개정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서울대학교 청경희 교수님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제가 너무 이해가 잘 돼서 말씀드리면요. 교수가 학교의 피용자로서 학교에 충실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학생들의 피용자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학생들의 권익을 침해했으면 아무 죄가 안 될까요? 딱 그겁니다. 솔직히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주주와 주식을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학생한테 그 손해를 끼쳤는데 법원의 판결이 교수는 학교에서 돈을 받고 학교의 피용자에 불과하니까 학생한테 잘못한 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한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적절하게 논문을 잘 쓰셔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는요, 요거는 그렇게 크리티컬한 건 없고 그냥 이런 제도가 그동안은 전자 투표에 관한 규정만 있었지 우리나라는 전자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이걸 도입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개정안 잠깐 보시면요. 지금 현행 주식 충실 의무가 이렇게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충실히 수행하여야 된다는데 지금 개정은요. 회사는 주주를 위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 어차피 회사법의 대원칙은 주식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대우하는 게 주식평등의 원칙입니다. 주주평등의 원칙. 어차피 이런 식의 개정은요. 대주주를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주주를 어떻게 다 만족시킬까요? 그럼 거의 결국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대주주의 그 이해관계를 따져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호한 규정은 솔직히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개정할 때 이렇게 많이 안이 올라왔는데 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 회사와 총주주 이런 건 정말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비례적 이익과 회사 이런 거는 그 3%면 3%에 비례해서 90%면 90%에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아니었고 지금 실질적으로 올라간 건 이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는 개정될 때 김현정 의원의 이 안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문제입니다. 보시면 공정에 대할 의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최대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수 우주만 결의한 안건은 충실 의무를 다한 걸로 본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규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안 하면 충실 의무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이 됐다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을 거고 문제가 됐을 텐데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다행히 이렇게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전자주주총회의 경우에는요, 이제 절차를 마련한 거여서 크게
보실 건 없고요. 이제 특별히 제가 다루지 않는 이유도 이겁니다. 이제 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개정상법이 전자주총 개최 의무가 부여돼 있는 상장회사 범위, 그 주주총회 내용, 운영의 세부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지금 이 개정 가지고 우리가 뭐 크게 논할 게 없어서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은 각자 읽어보시면 제가 매스컴을 정리한 거여서 크게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오히려 저는 이 결론 부분에서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더 있습니다. 이 동부지방법원 판결을 잠깐 보시면요, 이 밑에 이거 상법 개정되기 전에 이미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려고 한 사안에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발행했다면 기존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에 따른 비례이익이 침해되거나 지배력 약화 등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해서 가처분 상권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비례적 이익이란 표현을 쓸 수 있고 이사가 주주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이런 판결이 결정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이거를 발표하기로 했을 때는 뭔가 이게 개정돼서 기업들이 불안해 하는데 내가 뭔가 이게 좀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프리페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고민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서 뭐 좋은 아이디어도 없었고요. 오히려 이제 당시 금감원장이 최소화하는 방법을 이렇게 나열한 기사가 있어서 제가 따온 겁니다. 경영 판단의 과도한 형사화 방지, 그러니까 특별 배임죄 폐지하겠다. 실제로 미국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배임죄 자체가 없습니다. 배임죄라는 게 형사 요건 자체가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배임죄에 대해서 과하기 때문에 그걸 폐지하고 이제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면책 가이드라인 등 안정항으로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소송 리스크 보호 장치인 임원 배상 책임제도 같은 거를 정비를 통해서 좀 보호해 드리면 임직원들이 일하시는데 훨씬 좀 위축되지 않고 좀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의의 시작은요, 원칙적으로는 주주권익과 기업 경영이 항상 상대적으로 대립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배주주 이익과 일반 주주 이익이 대립되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다시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배주주도 주주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큰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막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했는데 큰일이 일어나면 제가 또 이게 강의한 게 문제가 돼서 제가 이게 굳이 쓰진 않고 처음서부터 제가 그냥 이렇게 제너럴하게만 쓰고 이렇게 말씀만 그렇게 구두로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전 질문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의 충실 의무 개정 논의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 2009년도 판례라 하셨는데 만약 충실 의무가 주주에게로 확대된다면 해당 사건이 유죄로 선고될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건 어떤 교수님이 논문도 쓰셨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상법이 개정돼도 무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주의 2009년도 사건은 주주한테 피해 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주한테 7,000원에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주주가 안 가져가서 제3자 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주주한테 피해가 없고요. 다시 사실 배임죄 유죄라고 인정하신 대법관님 중에 한 분이 저희 학교 석좌 교수로 계시는 김영란 대법관님이신데 김영란 대법관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이거는 제3자 배정임에도 불구하고 주주 배정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이거는 유죄가 맞다 이렇게 쓰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분이 유죄라고 하시고 6분이 무죄라고 하셔서 무죄가 된 거고요. 주주에 대해서 이 충실 의무가 확대된다 해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여전히 무죄입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정안과 같이 개정이 되면 실제로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보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증권 집단 소송법이 저도 찾아보니까 2005년도에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2025년까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단 2건이 판결 확정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중 대표 소송의 경우에는 제 기억에 2020년도에 상법에 도입됐는데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된 걸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매스컴이 불안감을 조성하는가. 지금 뭐 워낙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상법은 좀 많이 수면에 가라앉았지만 그 전에 뭐 큰일 나는 것처럼 항상 얘기할 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물론 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맘 먹고 남소를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개정이 됐다 그래서 소송이 증가될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개정안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 소송하기가 더 용이해진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 주셨고요. 혹시 현장 질문 주실 분 계십니까? 네. 먼저 우리 네, 저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냥 뭐 약간 오늘 논의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모처럼 또 상법의 전문가분 뵐 수 있는 기회여가지고 한 가지 오랜 궁금증 하나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 지배구조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이런 문헌들 들여다보면 이제 대체로는 이제 미국의 사례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불행히 또 한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축적된 것 같지 않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해하는 게 이제 오늘도 하이라이트 됐듯이 과연 기업의 주인은 누구고 이 기업을 지배하고 디렉트하는 주체는 누구냐 뭐 이런 등등에 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개의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주주가 있고 이쪽에 한쪽에 경영진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이사회가 있으면서 흔히 이제 미국 사례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주주는 본인이고 경영진은 대리인이고 따라서 이 본인 대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의 이제 이사회의 역할. 따라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대리인들이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독한다라는 이제 그러한 어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런 철학이라고 보이는데 저희 우리나라 상법을 보면 이게 옛날에 일본의 법을 베껴온 뒤로 이렇게 가다가 외환위기 이후인가요? 그때부터 약간 미국의 프랙티스를 도입하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볼 때는 뭔가 약간 뒤죽박죽된 느낌이 드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그래서 저는 과연 이제 법인이 있고 과연 이 이사회에 우리나라 상법이 그리고 있는 이사회라는 건 뭐냐 이 정체가 즉 상법을 보면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이제 약간 다양한 의견도 있죠. 야, 이사가 뭐야? 상법의 이사가 뭐니? 그건 등기 이사를 말해. 그렇지.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상법에는 경영진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이사회는 이사를 감독한다. 그럼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을 감독하라는 얘기인가? 이상입니다. 질문이 그럼 이사가 뭐 하는 거냐는 뜻이신가요? 이사를 누가 감독하느냐? 질문이 뭐죠? 이사회 이제 상법상에 이사회는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느냐? 상법 조문에는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를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가 누구야? 이사회 우리잖아. 우리가 우리끼리 감독하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그러니까 경영진의 개념이 한국 상법에는 없거든요. 없다라고 이제 보이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사회 역할은 뭐냐 이게 좀 이사회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이 알고 계셔서 상법 전문가 같으신데요. 이사회 역할은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를 감사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게 이사회가 맞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원래 규정이 돼 있었는데 IMF 터지면서 감사가 이제 뭐 원래 있었지만 좀 더 강화되고 감사위원, 뭐 사회이사 이런 게 도입이 돼서 이사가 이사를 감독하는 거에 한계가 있으니까 감사가 감독하는 게 어떠냐 이제 이렇게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네, 언론만 보면은 이병철 회장이 이런 상법이 개정이 되면은 반도체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반도체 투자라는 게 불확실하게 확실히 많은데
만약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실패하면은 그러면 그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회이사나 이사들이 주주한테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럼 그 의사결정을 못할 거다라고 언론을 보니까 저도 사회이사 가서 의사결정 못하겠다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물론 농담입니다만. 그래서 아까 지금 교수님은 그렇게까지 심각한 거 아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앞으로 가서 기업에 가서 투자한다고 할 때 적극 찬성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저는 그날 안 간다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답을 좀 해주시죠. 오해하실 거 다시 말씀드리면요. 현행법에서 개정됐다 하더라도 현행법이 운영되는 거랑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현행법에서도 지금 사회이사를 하시면 이사랑 똑같이 책임을 집니다. 찬성한 사람들은 무조건 연대 책임지게 돼 있거든요. 상법 규정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법이 개정되어서 큰일이 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상법으로도 배임죄 처벌할 수 있고 사회이사 처벌할 수 있고 책임 물릴 수 있다. 그래서 개정이 안 됐다고 해서 땡큐 사회이사 이제 막 해도 이게 아닙니다. 저도 상법하면서 사회이사 싫은 이유가 사회이사가 이사랑 똑같은 책임을 지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물은 사례는 없습니다. 아까도 집단소송 얘기했지만 법이 생겨도 물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이사는 좀 하시고 나중에 또 예, 아직까지 그러니까 법은 사회이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물린 적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저쪽에 한 분 주셨는데. 여기 대부분 회계 전문가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장 교수님 계속적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어쨌든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네. 예, 답하신 거죠? 네? 노출되어 있다는데 동의하신 거죠? 뭐라고요? 법적 리스크. 저요? 그거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개정이 안 돼도 이미 노출이 돼 있다고.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대부분의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은 지배주주가 원하는 방식의 안건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저희가 만약에 이사에 대한 충실 의무의 방향으로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 안건을 저희가 받았다고 하면은 그거에 반대하는 일반 주주로부터 소송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개정이 안 돼도 지금 상태에서도 주주는 우리한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되면은 소송의 위험이 훨씬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더 높아진다고, 물론 이제 근거에 주주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우리 주주들이 할 수 있겠다 이런 그런 뭐랄까 그런 그런 각성의 의미는 있겠죠. 그동안은 그리고 또 계속 매스컴에서 그 판례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없다 이걸 계속 얘기해 왔으니까 이제 생겼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은 있겠지만 아까 제가 2023년 판례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개정이 안 돼도 이미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발전센터 한국회계학회 공동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